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토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길빛도서관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이 놀러 갔다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오늘 우리 김 작가께서 짬을 잤어요. 6시에 녹음을 하기로 하시고, 예, 6시 어, 48분에 연결이 어, 되셨습니다. 나는 네, 이게 진짜로 정말 미안한데 까먹고 있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봤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한 4시나 5시 사이에 일어나요. 예, 근데 오늘은 늦잠을 잤어. 사실은 사정이 있어. 어, 어, 어제 제가 저녁에 한강에서 하는 무소음 DJ 파티에 간 거예요. 그건 또 무, 뭐예요? 무, 무소음 DJ 파티가 혹시 뭔지 알아요? 이거 몰라요. 정말 재밌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헤드폰을 끼고, 나이트 아, 댄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나가다 보면 그 조용한데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막, 사람들끼리 막 미친 듯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막 광란에 이걸 몸짓을 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이게 어제가 한강공원에서 네. 서울 빗섬 축제라 그래서 여의도 마포대교 아래쪽에 이렇게 한강시민공원에서 또 축제도 하고, 근데 축제하고 또 따로 또 이렇게 사일런트 디스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디스코죠.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 그거를 하는데, 네. 실은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고, 20대 때 나이트클럽 엄청 열심히 다니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춤출 데가 없는 거예요. 음, 그나마 춤을 추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좀 발산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줌바 댄스인데, 근데 줌바 댄스도 줌바 댄스지만 나는 사실은 정말로 나이트클럽 가서 추고 싶단 말이야. 근데 네. 나이트클럽에 나이 50 넘어서 혼자 가서 추기는 쉽지가 않고. 근데 사일런트 디스코가 딱 그거 하기 좋은 거예요. 이 사일런트 디스코는 사실 어떤 그거냐면, 원래 이 행사가 생긴 취지가 뭐냐면, 우리 왜 외국에 가면은 그 유명한 여행지마다 그 여행지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동남아에 가면은 뭐 야시장에 가면 뭔가 뭐 불쇼를 한다더라, 뭐 어디 이렇게 런던에 가면은 펍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그게 있는데, 서울에는 왜 그런 문화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젊은이들 몇 분께서 서울의 관광 명소에서, 이를테면 한강 아니면 잠수교 막 이런 데서 서울의 이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놀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 그게 음, 신나게 놀려면은 음악을 크게 틀면은 인근 주민들한테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헤드폰을 나눠주고 헤드폰을 끼고 다들 같은 음악에 맞춰서 그걸 하는데, DJ 분들이 되게 재미나게 하시고요. 선곡도 좋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7시부터 제가 9시까지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달리고 집에 와가지고 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소처럼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날 줄 알고 잠들었는데 피곤했나 봐. 이 노구를 그쵸. 이끌고 노을 춤추러 끄고 진짜. 다니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점이, 그, 말씀하십시오. 가보시니까 그 사일런트 디스코에는 우리 김 작가처럼 50대에 오신 분이 있은가요? 없죠? 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음, 그리고 근데 연령층은 되게 다양하고요. 사실은 저는 가서 뭘 보는 재미가 있냐면, 애기들이 있어요. 음, 음. 초등학생 7살, 8살 난 애기들이 와서 노는데, 얘들이 와, 이제 정말 세대가 달라졌구나. 너무 잘 논다 싶은 게, 이제 여기서 가끔 이제 요즘 이 아이돌 그룹 노래들 틀어준단 말이야. 음, 애들이 아이돌 그룹 그 안무를 해요. 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 그 부모님들은 앞에서 흐뭇하게 또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있어. 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아이돌 댄스를 따라해. 그래서 집에서 항상 재롱잔치 하라 그러면 잘 하는데, 어른들이 뭐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시키면 안 하잖아, 얘들. 음. 근데 여기에 오면은 애들이, 애들한테 우리가 시켰을 때 애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어른들이 다 구경만 하거든. 너 한번 춤춰봐. 야, 너 저기 뭐야. 제 노래 맞춰가지고 춤 한번 춰봐 하고 어른들이 구경을 하는데, 여기 오면은 어른들이 다 춤을 추고 있단 말이야. 미친 듯이. 음. 그러니까 애들도 끼어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 약간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조금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그걸 해놓고요.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진에서 이제 아이들 춤추는 거 보면서 마치 누가 보면은 이렇게 보호자인 양. 근데 사실은 여기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은 커플이죠. 20, 어, 30대 커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혼자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야, 내가 그래도 이 한강 그 마포대교 아래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오다니 해서 제가 사실 사일런트 디스코를 예약을 싹 다 해놓고 매주 그 행사할 때마다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김 작가는 진짜 서울시에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겠어요. 전혀, 전혀. 예,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는 다 가죠. 아니, 근데 그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이게 또 재미있어요. 저는 뭐가 어, 있냐면 이게 제가 여행할 때 생긴 습관 중 하나기도 하고 전 여행하다가 어디 가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으면 꼭 읽어보거든요. 음. 그 뭔가 싶어서. 근데 제가 여름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막 그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서초구에서 서리풀 축제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서초구 서리풀 축제, 그 축제도 되게 유명해요. 괜찮은데 9월 달에 9월 말에 하는데 그 축제 행사 중 하나가 사일런트 디스코가 있는 거예요. 그 어,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플래카드에 적혀 있는 플래카드 내용을 보니까 어, 어. 야, 사일런트 디스코? 야, 이거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느낌이 확 왔어. 외국에서 내가 봤던 것 같아. 외국에서 왜 유튜브 영상에서 막 사람들이 헤드폰 끼고 막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거. 한국에도 이 음. 행사가 드디어 이제 상륙을 했구나. 가야지 하고 봤더니 그날이 하필 제가 저기 그 목포에서 강연하느라고 주말에 내려가는 날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분명히 생각하기에 이 행사를 여기서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일런트 디스코를 검색을 했더니 재밌게도 서초 서리풀 축제에서도 하고 강남 구민축제에서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코엑스 앞에서 9월 말에 할 때 거기부터 먼저 갔어요. 음. 근데 갔더니 이 아예 회사가 있어.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왜냐면 이 회사가 장비를 이제 헤드폰이 있던 수백 개가 필요하니까 같이 싱크가 걸린 이 무선 음. 헤드폰이. 그래서 그걸 다 갖추고 전국의 축제장마다 다니면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야, 그 회사가. 회사 그냥 거의 그냥, 어, 혼자 다 하시겠네. 독점하시겠네. 그렇지.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은 게 생각해봐. 어떤 축제에서 사일런트 디스코를 할 때 그냥 이를테면 여기서 뭐도 했었냐면 수원 화성 있잖아요. 네네. 수원 화성에서 야간에 그 수원 화성 야간 개장하면 왜 바깥에 팍 이렇게 밤에 이렇게 조명 예쁘게 해놓거든. 음, 그 음. 배경으로 사일런트 디스코 축제를 또 이제 수원 화성 축제 때 가서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외국인들 어제도 가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와요.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 생각해봐. 그 서울의 유명한 어떤 그 남산 아니면 수원 화성 한강 이런 데 배경으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니까 그런 그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 축제 일환으로도 너무 좋은 거지. 왜냐하면 따로 뭘 세울 필요가 없고 무대가 관광지 자체가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고 헤드폰 나눠주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되게 재밌어요. 야, 아니, 그러니까 요 사일런트 디스코도 그랬지만 뭐 다양한 서울의 축제들을 그렇죠. 저는 즐기시잖아요. 그 그렇죠. 정보를 얻는 소스가 어딘가 소스가 그러니까 궁금해서. 다 그거라니까. 그 길 가다가 플래카드 있으면 들어가서 찾아본다니까. 난 그리고 없던데? 길 가다 플랜카드 내 눈에 띄는 건 없던데? 그리고 길 가다 플래카드가 있으면 찾아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저기를 들어가요. 검색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음. 이를테면 내가 이제 서울 그 저거를 만약 갔어. 서울 서커스 축제를 갔어. 그러면은 뭘 알게 되냐면 서울 문화재단이 있구나. 서울 어, 문화재단에서 매달 축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어, 구글 캘린더에 적어놔요. 아, 음, 5월 달에 서울 서커스 축제를 했는데 9월 달에 추석에 또 뭐가 있구나. 근데 그걸 찾아놓고 서울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거야. 홈페이지에. 음. 그리고 참 혹시 그 박동원 부장님은 그거 안 와요? 저는 서울시에서 알림이 와요. 톡 알림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강에서 무슨 축제가 있다. 이번 주에는 어디서 뭐가 있다. 이런 거 와요. 아, 네, 그게 아마 내 손 안의 서울인가? 그 앱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 음. 뭘 설정을 근데 해놔야겠다. 근데 나는 그게 왜 오는가 봤더니
나는 그런 걸 내 다니거든. 다니면서 늘 왜 그 저기 뭐야 음, 신청을 해놓잖아요. 네, 이를테면 서커스 축제가 됐건 뭐가 됐건 공연이 됐으면 내가 이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그 날짜 행사를 이걸 이제 신청을 해놓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이제 나한테 얘는 항상 이런 행사 있으면 찾아오는 애구나 싶어서 보내주나 봐.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소스로 서울 시내 행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하루하루가 보람차십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금요일 날 일본에서. 도착하고 그치. 오키나와에서 금요일 날 도착해서 어제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한강 빗섬 축제라는 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막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제 사람들 완전히 그냥 대박 났다니까 분위기 진짜 좋았어. 갑자기 불꽃놀이 하니까 불꽃놀이 속에서 우리가 춤추고 있는 거지. 아니, 어제 사람, 그런데 인파 엄청나지 않아요? 꽤 많았어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저의 노하우 중 하나는 파장 미리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나와요. 어, 끝나고 나오면은, 몰릴까 봐. 대신 이제 미리 가서 일찍서부터 약간 우리나라 사람도 뭐가 있냐면 그 춤추러 그런 자리, 사일런트 디스코 하면 있잖아요. 네. 7시 땡 하면 안 나와요. 다들 이렇게 어, 이 어. 헤드폰 끼고 음악 감상 모드로 이렇게 쭈뼛쭈뼛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하고 있다? 다들 이렇게 구경하다가 막 흥이 오르고 한 7시 반, 한 8시쯤 되면 그때도 다들 나오거든? 젊은 사람들이. 어.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7시 딱 시작되잖아? DJ석 앞에 가가지고 혼자 춤추기 시작해. 나는 바로 패스트 버너야. 바로 달리기 시작하고, 다들 마치기 전에 조금 일찍 들어오죠. 근데 나는 일찍 와서 일찍 잤다고 생각했는데 피곤했나 보네. 정말 죄송합니다. 늦잠 자서.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박동훈 부장님께 제가 네, 사실 오늘 내가 준비한 방송 내용이 있어요. 네네. 동남아보다 오키나와가 더 좋은 이유 5가지. 그래서 오키나와 여행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쭉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면서 네.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동남아보다 아, 좋다. 나는 어, 동남아보다 오키나와가 더 좋아. 그 5가지 음,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한번 해볼까? 네. 첫 번째, 일단 공항 연결이 시내랑 진짜 가까워요. 오, 그러니까 오키나와 공항 내리면 나하 공항에서 제가 있는 그 숙소까지 공항에서 나와서 숙소까지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음, 전철 내정거장이야. 그러니까 전철이 있어요? 그 전철이라는 게 이제 유이레일이라 그래서 모노레일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되게 또 좋은 게 원데이 패스가 있고 투데이 패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데이 패스 같은 경우 그냥 끊으면은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할 때마다 한 250엔, 300엔, 우리 돈으로 2,000원, 3,000원이거든요. 네. 1회 이용권이 2, 3,000원인데 원데이 패스는 8,000원이란 말이야. 오, 그러니까 3번 이상만 타면은 사실은 원데이 패스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3번 이상을 탄 게 생각해봐. 내가 이제 거기에 1시에 공항에 도착했어. 이제 음, 11시 비행기를 타고, 10시 비행기를 타고 1시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나와서 숙소까지 가면 한 번. 네. 그리고 숙소에 짐 이제 체크인하고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 그날 하루에 이미 3번을 타게 되잖아요. 네, 모노레일을. 네. 근데 이게 24시간이거든. 원데이 패스는. 오, 그래서 내가 오후 1시에 끊으면 그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유효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데 좋은 건 뭐냐면 이 모노레일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모노레일은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바깥 구경하기도 어, 좋고 근데 어, 공항에서 내정거장이면 숙소까지 간다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왜 사실은 동남아 가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나는 사실 동남아 여행 가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어, 거기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돼 있지 않아. 아, 그래서 왜 그 2만 원, 3만 원 내고 호텔에서 이제 픽업을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저기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밤 음, 막 10시, 11시 도착해가지고 택시 잡고 막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거든.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죠. 네. 근데 일본은 딱 도착하면 그 유이레일이라는 그 모노레일이 있어서 일단 교통이 편리하다. 1번. 네. 그다음에 2번. 숙소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가성비가 높아. 제가 어, 이번 주에 이제 섬 여행하고 페리 타고 다시 나하로 시내로 나와서 묵은 데가 하버뷰 호텔이라는 데인데 5성급 호텔이거든요. 네. 엄청 큰 호텔이에요. 근데 여기가 음, 1박에 6만 원. 음,
이게 1박에 6만 원, 내가 진짜로 5성급 호텔 6만 원은 한국에서 어지간한 지역에 가도 모텔이 6만 원인데, 5만 원, 6만 원인데, 게다가 하필 또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비교 대상이 왜 8월 말에 갔던 그 치앙마이 호텔이잖아요. 네네. 치앙마이 호텔은 1박에 30만 원이었단 말이야. 물론 아, 제가 거긴 호캉스 하느라고, 특급 그치, 리조트. 특급 리조트지.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거기에 1박 할 가격이면 여기서 5성급 호텔에서 5박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 한 달 살게 한다면 나는 치앙마이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에는 오키나와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고, 어,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동남아 여행 갈 때, 우리가 동남아 그러면 왜, 괌, 사이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잖아요. 네. 필리핀. 이런 데들이 다 항공권을 끊으면은 2번 중에 1번은 야간 비행기를 타게 된다? 그러니까 어. 아침에, 그러니까 낮에 이동하는 게, 한 번 정도 만약 아침에 뭐 10시 비행기라면 거기 오후에 한 5시, 6시 도착하는 이걸 한 번을 탄다면 보통은 돌아올 때는 밤 10시, 11시 비행기예요. 어, 제가 치앙마이도 그랬거든. 치앙마이 네. 갈 때는 낮 비행기였는데 올 때는 밤 거기서 11시 비행기 타고 아침에 여기 5시에 도착하거든. 네. 이게 나는 죽음인 게 뭐, 5시간 정도 걸리는 이 항공편을 야간 비행편 자잖아요. 잠을 설쳐요. 어, 그렇잖아. 결국은 2~3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음, 음, 5시간 비행기면은. 근데 음. 이거를 밤을 한 번을 그렇게 설치고 나면은, 와, 죽거든. 근데 사실 오키나와는 동남아와 똑같이 열대예요. 열대 지방인데, 여기는 가는데 항공편 2시간 반 걸린단 말이야. 음, 오키나와는 야간 편이 없어요. 굳이 야간 편을 할 이유가 없잖아. 음. 2시간 반이면 도착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잠을 푹 잘 수 있다. 야간 비행이 없다는 점에서 오키나와가 좋았고,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점인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왜냐? 오, 선진국이니까. 아, 선진국이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면 마음이 편한 곳이야. 저는 이를테면, 올해 2월에 제가 미얀마 갔었잖아요. 네. 미얀마 여행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 왜냐? 어느 곳에 내가 놀러 갔어. 나는 여기 3주간 놀러 온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가난해. 먹고 음, 사느라 다들 너무 가난하고 여기는 막 그런데 나만 편하게 놀러 다니면 난 약간 그런 데 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음, 일본은 어때? 거기는 다 먹고 살만 하잖아. 네.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선진국, 아니, 일본은 뭐 워낙 부자 나라니까 다 먹고 살만한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물가는 저렴한 거예요. 어, 제가 이번에도 가서 그 첫날은 제가 좋아하는 구라스시라고 그 회전 초밥집 있거든요. 거기 가서 네. 접시 8접시 이제 8접시 한 점에 2개씩 나오는 그러니까 한 접시에 2점씩 올라가는 초밥을 과식하셨네. 과시겠잖아. 음, 8접시 먹고 나오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요? 10,000원 정도 나와. 신선한 회를 초밥을 10,000원에 먹고 나온. 그러니까 그리고 참 여기가 일본이 물가가 싸다고 내가 느끼는 이유가 있어.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그 토카시쿠 섬에서 어떤 이제 호텔에서 지냈단 말이야. 펜션에서 되게 네. 좋았어. 근데 낮에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졌어. 점심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호텔 바로 옆에 아주 싼 식당이 있어요. 거기 카레 라이스가 우리 돈으로 8,000원이었거든. 근데 되게 음, 맛있었어. 그래서 네. 8,000원짜리 카레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 할 수 없이 비가 오니까 오늘 호텔 식당 한번 가보자. 보통 우리 생각에 호텔 식당은 비싸잖아. 네. 근데 각오하고 내가 갔다? 젠장. 거기 호텔 식당 카레라이스도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아. 아, 우리는 왜 동남아 여행 가면 현지 식당과 호텔 내 식당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동남아 여행 가면 동남아 현지 물가는 싼데 관광지 물가대로 우리는 여행자 물가를 쓴다. 근데 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나 이게 이번에 깨달아서 되게 중요한 차이야. 어. 일본은 여행 산업의 주 소비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국내, 내국인? 그렇죠. 내국인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 중 하나는 일본 본토 사람들이야. 음, 그래서 만약 관광지 내 물가가 비싸잖아. 이를테면 호텔 내 식당이 비싸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바로 호텔 밖에 나가서 인근 식당에서 해결하겠지. 음, 그래서 호텔 내 식당이라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거든. 네. 근데 동남아는 주소비자가 누구냐면 동남아 여행지의 관광산업의 주소비자는 외국인들이야. 근데 이 음, 외국인들은 현지 물가를 모르고 현지 물정을 몰라.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서 왜 식당을 어디를 가냐면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을 가면은 주문 도력하니까 왜 막 바깥에 이렇게 외국인 전용 식당들처럼 적혀 있는 거 있잖아. 왜 삐까번쩍하게 막 영어 간판 해놓고 영어 메뉴 있고 앞에서 막 이렇게 영어로 호객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외국인들이 먹는데 그런 식당들은 물가가 현지 물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비싸죠. 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아, 일본은 선진국인데 물가가 싼 선진국이구나. 이거 엄청난 그 경쟁력 아닌가? 물가가 싼 선진국 또 있어요? 어디? 응? 다녀보신 데 중에? 물가가 싼 선진국이 나는 개인적으로 어, 잘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다닌 데들이 이를테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데잖아요. 네. 선진국이라고 하면. 근데 봐봐. 뉴욕, 내가 뉴욕 갔었잖아요. 네. 뉴욕 갔었고, 그리고 올랜도 갔었고,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갔었고. 자, 이 곳들의 다 특징들은 뭐냐면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도시들이에요. 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오는 도시들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물가가 비싸요. 음,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왜 선진국 일부 선진국에서 여행자들이 즐겨가는 선진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제발 니네들 우리나라로 여행 오지 마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 이를테면 베니스가 그렇죠. 어, 왜냐하면 여행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거기에 부동산 값을 올리고 다들 에어비앤비를 하니까 음, 월세를 안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살 수가 없고 여행자들 위한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보면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하잖아 또 왜. 너무 비싸서. 네. 그리고 현지에서 약간 니들 오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 근데 일본은 일단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이거 이제 지금 엔화가 좀 워낙 저게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오키나와 가서 내가 느낀 건데 이런 열대 섬이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굳이 동남아 갈 필요가 없어. 일본 말이 통하는 열대 지역이 있고 여기 가면 스노클링 할 수 있고 동남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들 다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오키나와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본 자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여행 상품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좋았고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다섯 번째 좋았던 거 하나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더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 우리가 오키나와 여행 가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렌터카 여행이 좀 힘들어, 일본은. 아, 어, 이게 차선이 반대잖아, 왜. 아, 제가 옛날에 8년 전에 아버지 모시고 가서 렌터카 한 2박 3일 모시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항상 계속 헷갈렸어. 새로운 길 갈 때마다 왜 저 차는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제 산길에서 저기 네, 뭐야, 네. 그 표시, 아래 차선 표시 없는 데서 되게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서 좋았던 건 뭐냐면 역시나 일본 내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오키나와 버스 투어가 있는 거예요. 아, 아, 트립 어드바이저에 들어가서 내가 당일치기 오키나와 버스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오키나와 가면은 꼭 보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이를테면 가이드북에 나오는 게 그 차를 렌트를 해서 추라오미 수족관과 고우리섬, 난자모 이런 여행지를 다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추라오미 수족관 같은 경우 정말 아시아 최대, 동양 최대 그런 어떤 수조를 가지고 있는 수족관인데 여기가 나하 그 공항이 있는 나하 시내에서 여기까지 차로 가려면은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렌트를 하고 하루 종일이 걸리는 데인데 여기를 버스 투어를 예약을 하면 그냥 달러로 54달러, 우리 돈 한 7만 원 정도 하겠죠. 7, 음, 8만 원이면은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오키나와 버스 투어 가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8개 국어를 해요, 가이드가. 오. 근데 이게 가이드가 8개 국어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AI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버스토어에 AI 가이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AI라고 내가 얘기한 완전 그건 아니고 그 가이드가 있어요. 타면은 저걸 다 나눠줘요. 리시버. 왜 우리 그 저기 여행 다닐 때 그 끼고 다니는 리시버 그 있잖아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그렇죠. 그거를 버스에 타면은 근데 그리고 이게 버스에서 다음 여행지로 항상 이렇게 차로 이동을 하니까 다음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이 리시버에서 해주는데 이게 8개 국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이미 녹음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리시버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처음엔 나는 그냥 일본어 하다 한번 들어보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어로 해보다가 잘 안 들리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해봤는데 너무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왜 그 이런 버스 투어 지금도 동남아 가면 버스 투어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2개국어로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베트남에 달랏에 갔어. 그러면 가면서 이제 베트남 현지인도 있고 버스에 그 마이크로 버스 같은데 베트남 현지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베트남 말로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다시 또 이제 영어로 설명하고 시간 낭비잖아. 네. 그리고 가이드도 되게 힘들잖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이미 녹음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이드가 다음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면은 다음에 도착할 곳은 추라오미 수족관입니다. 이 수족관에 가면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이거를 해주는 거야. 한번 깨달은 게 이게 선진국을 여행하는 맛이구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참. 그 제가 5가지 시스템. 이 5가지 시스템. 잠깐만. 5가지였나? 다 하신 거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키나와 그 관광청에서 돈 받고 여러분들께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정말로 11일간 해보고 느낀 점 5가지 그랬고 나중에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는 그 4박 5일 추천 일정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4박 5일간 가면 딱 요 일정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를 올릴 테니까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블로그를 한번 봐주세요. 아니 근데 혹시 이번에 비수기에 가셔서 최대 비수기잖아요, 지금이. 그런가? 예,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시즌이 가장 비수기래요. 예, 성수기 좀 다르지 않을까요? 물가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근데 성수기라고 해도 뭐 아주 확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사실 뭐 호텔 밥값을 뭐 성수기라고 바가지 씌우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이게 호텔 성수기는 밥값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11일간 여행하면서 쓴 여행 경비가 항공권은 제가 마일리지로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마일리지 항공권 때 유료 할증료 내고 총 경비가 150만 원 들었어요. 혼자서 150만 원. 저는 사실은 크게 아끼지 않고 막 썼는데도 이 정도니까 네. 참고하십시오. 근데 요즘은 뭐 사실 물론 패키지로 가면 훨씬 더 싸게도 가죠. 네. 40만 원, 50만 원짜리 막 패키지도 있는데 저는 자유여행이다. 하여튼 추천해드립니다. 네. 혹시 자전거 여행하기는 어때요? 뭐요? 네? 자전거는 좀 어려워요? 더워. 자전거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네. 10시부터 3시까지는 죽음이에요. 30도예요. 그리고 왜 자전거가 가장 될 건 뭐냐면 그늘 피할 데가 없잖아. 등산은 왜 우리가 그래도 낮에 등산하면 여름에 그래도 왜 이 숲속을 걸으니까 그늘인데 네. 자전거는 그늘이 없잖아요. 네, 차도 옆에서 네.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키나와 자전거 여행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하시려면은 그 오키나와에도 자전거 빌려주고 뭐 1일 투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 알아봤는데 거긴 되게 비싸더라고. 우리 돈으로 3, 4만 원 해. 1일 자전거 투어가. 도시에 공유 자전거 이런 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공유 자전거도 있고. 근데 나는 일본에서 공유 자전거 옛날에 그 차리차리라고 하는 거 규슈 가서 한번 빌려보려다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본 내 연락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참.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여행 상품의 또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 왜냐면 그렇잖아요. 자국인 대상으로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얘들은 내수가 훨씬 더 큰 시장이니까. 한번 아쉽네. 자전거를 제외하고 그냥 한번 다녀오세요. 네. 그런 다음에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근데 처음부터 자전거 들고 가는 건 저는 비추. 아니 들고 가긴 이제 힘들고 가서 현지 뭐 공공자전거나 이런 것부터 슬슬 한번 타봐야죠. 뭐. 아니 박동 부장님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알려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내년에 꼭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박 부장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뭐 평소와 다름 없는데 오늘 제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부동산. 제가 그 전세를 옮길 때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요즘에 막 좀 알아보다가 집도 보고 이랬는데 가고 싶은 동네가 있었는데 제가 딱 찍은 동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안타깝게도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동네가 돼서 집값 상승률을 그래서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올해는 왜 그렇게 다들 갑자기 오른 거야? 그건 좀 뭐 무성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을 막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세 옮길 데 없나 찾아보다가 사야 되나 하다가 저기 재개발 분양하는 데가 있었네. 전 청약통장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렇지. 예. 그렇지. 어느새 내가 막 전세 구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재개발 어느새 분양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막 보고 그쪽에 있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래서 분양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입주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뭐 그러다 보니까 로또 분양가 상한제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핫한 분양지들을 몇 군데 알게 되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답사를 다녀오게 된 거예요. 자전거 임장을 가죠. 저는 주로 이제 아침 일찍. 그래서 어제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청약을 받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일종의 로또 분양이라고 거기는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왠지 그냥 잠실에 있고 레미안과 아이파크 두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지어지는 데라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고 이게 어디냐면 그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강 쪽으로 마주보는 쪽에 있는 거기 진주 아파트인가 옛날에 5층짜리 그거를 재건축하는 꽤 큰 단지예요. 한 2,000세대 넘을 듣기만 거예요. 해도 되게 좋겠네. 그 유튜브 보니까 여기 로또 분양이다. 난리 여기가 났겠네, 입지가 지금. 그렇게 좋다. 살기가 그렇게 좋다. 정말 그런가? 그리고 한번 가봤어요. 어제. 봤어. 자전거로 어때? 한 1시간 반 정도를 그 주변을 종횡무진해서 내가 다 체크를 해봤지.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이게 한 건물이 올라간 상태예요.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물론 이제 공사 중이니까 이렇게 둘러싸서 안을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주변을 보고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있는 유사한 성격에 비교할 만한 단지들도 보고. 그렇지. 저는 뭐 투자 가치는 있을 것 같다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왜? 그 가끔 뉴스에서 중국의 그 뭐 2선 도시, 3선 도시에 거대한 아파트들 쫙 서 있는 거 보셨죠? 네. 저는 받은 느낌이 딱 있어. 그거예요. 큰 길이 진짜? 있고 똑같이 생긴 한 뭐 20층, 30층 되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쫙 있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휴먼 스케일이 아니다. 스케일이 아니야? 휴먼 스케일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구나. 너무 거대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도 크고 집도 크고 단지도 크고 모든 게 커서 보면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이 옛날 동네들은 보면 집도 낮고 작고 그치. 길도 좁고 그치. 길이 좀이라고 마치 미세혈관들이 있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그 미세혈관들로 다니면서 뭐 아기자기하게 뭐
상가들도 가까이 있고 그치. 뭐 뭐도 좀 가까이 있고 조금 걸어가면 뭐가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변화가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단지가 엄청나게 크고 내가 단지 밖에 어떤 새로운 뭐 상가든 뭐든 새로운 시설로 가려면 음. 많이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얘네가 어떤 그렇구나. 표현을 쓰냐면 어, 뭐 단지 건너에 바로 큰 공원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한강공원이 또 나오고 아니야? 근데 가보면? 그리고 학교도 저쪽에 금방 어, 있고 뭐 좀 가면 어, 롯데월드 있고 뭐 이마트 있고 다 있대요. 근데 어. 그게 휴먼이 금방 쓰레빠 씻고 갈 거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차로 다녀야 말씀인지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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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이 있어요. 어. 있는데 있긴 있어. 지도상에선 보면 단지 옆이야. 어. 그런데 내가 근데 단지 단지 자체가 너무 커서, 단지 끝에서 한다는 그렇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단지에 나와서도 큰 길을 건너서 그다음에 그 음, 한강 공원까지 접근하는데도 음, 꽤 거대한 구조물들을 몇 개 지나야 돼요. 음, 자, 내가 그 저기 뭐 롯데월드 뭐 가까이 있다며 뭐 음. 롯데 뭐 그런 시설들이 있다며 거기까지 가려면 10차선 도로를 건너고 그렇구나. 내가 자전거로 커버해도 시간도 음, 시간이지만 일단 그 압도되는 분위기 때문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접근이 그렇게 그래서 유튜버들이 하던 얘기와 내가 경험하는 거는 그렇게 뭐 좀 일치하진 다를 수 있지. 않았고 오케이. 제가 이제 임장을 마치고 그걸 저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서 마침 서울대병원 쪽에 볼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응? 행사하는데 뭘 잠깐 뭐냐 참고할 거라고 보려고 응? 거기 들렀다가 해화역에 이제 내렸죠. 근데 그거 한 응? 김에 아침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요 짱으로? 가까운 저 성북동에서 성북동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서 빵이나 응, 사갈까? 응, 그리고 해화동에 자전거 타고 바로 성북동 가가지고 빵 사고 집으로 왔는데 응. 보세요. 강남의 잠실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곳을 보고 그 다음에 해화동의 옛날 동네, 응? 성북동의 옛날 동네를 자전거로 보니까 극적인 대비가 되잖아요. 아, 나 성북동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 해화동, 성북동 오니까 뭐 이게, 주민센 이게, 오케이. 물론 여기는 언덕도 많고 하지만 정말로 조금만 가면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난 투자 가치는 없더라도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좀 언덕길 불편하더라도 여기 살고 싶다. 음. 그래서 이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못 하는구나. 나의 성향과 결론이 왜 또 그렇게 나? 내가 살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와 가치 있는 음, 것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음, 있는 것의 괴리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음, 그래서 내가 지난번 부동산도 직주 근접이니 숲세권 이 내가 좋아하는 거 찾다가 음. 망했는데 이번에도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극복하고 살면서도 어느 정도 이 자산 방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안게 되었지요.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30년 만에 다시 읽고 있거든. 네. 그 책이 이제 30주년 개정판이 나왔고, 나는 워낙 옛날에 20대 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책인지라 간만에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7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예요. 끝. 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스티븐 코비 작가님께서 돌아가셨더라고. 몰랐는데. 아, 30주년 개정판을 보니까 어, 그 자식이 서문을 썼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하여튼 고인이 되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여기에 쓰셨냐면, 장례식에 당신이 지금 가고 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서 이제 꽃다발 가고 조문하고 막 하고 해서 당신도 가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고인의 한다고 관을 들여다봤더니 그 관 안에 당신이 있다. 음, 음,
당신의 장례식이 당신이 지금 온 거다. 음,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내가 지금 죽어서 나의 장례식에 왔다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 그래도 저분 참 잘 살다 가셨어. 야, 그래도 참, 저분이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당신 무슨 생각이 들겠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적을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과정을 가야지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과정을 사는 건 의미가 없다. 하면서 이분이 여기서 또 하나의 드는 사례가 예시가 뭐냐면 당신이 어떤 곳을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갔어. 높은 곳을 가려고 올라가서 보니까 반대편 산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쪽 엉뚱한 산에 사다리 끝까지 타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서 한 번씩 봐야 된다는 거죠. 위를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나를 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한 40, 50이 돼서 내가 이를테면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아.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직업을 내가 바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저걸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의미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사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하루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집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저기 몸빵 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몸빵 하면서 부동산 하는 많은 분들이 왜 몸빵 하면서 그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버티면서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 몸빵은 언제 하냐면은 20대 30대 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였구나. 내가 그렇지. 몸빵을 그러니까 이 행복을 이연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왜 어, 그러냐면 박동 부장님 나이가 이제 그럴 때야. 어, 그러니까 20대 30대에는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뭐 이렇게 빌라라든지 막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몸빵을 하면서 이 빌라가 10년 후, 20년 후에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입주권 하나 나오기를 하면서 힘든 환경을 견디면서 사는 거 그건 20대, 10대, 20대, 30대가 그렇지.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가장으로서 누리는 행복이지. 그거를 나는 박동 부장님이 잘못 산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야. 제가 그 아쉬웠던 거는 응, 그 한 30대, 40대 때 응. 조금 마음에 주거 환경이 안 들더라도 예, 그걸 이제 약간 미룬 친구들은 지금 저 강남 쪽으로 다 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아이 당장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하다가 아직 강을 못 월남을 못 하고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예. 그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음, 지난번에 저기 어떤 그 부동산 책 읽다가 그 책에서 우리가 직주 근접을 오해하고 있는 게 직주 근접은 나의 직장과 나의 집이 가까운 게 직주 근접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직장과 그 집이 가까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직장이 뭐 저기, 강원도 어디 뭐 이렇게 어디에 있는 산 속에 무슨 있다 그래서 그 산 속에 있는 직장 근처에 집을 사놓는 게 답이 아니다. 왜냐?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 다니는 소수의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한 많은 포인트 거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강남이 비싼 이유가 강남에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강남에는 회사 건물들이 많이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젊은 직장인들이 살고 싶은 그러니까 네 집과 네 회사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회사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거든. 음, 근데 어려워. 예. 쉽지 그래서 않아. 뭐 계속 지금 하여튼 이번 한 특히 한두 달 정도는 전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집주인의 생각을 뭔가 얘기를 하셨구나. 해야 되는 그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음, 자, 근데 끝으로 음, 제가 음.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성북 길빛 도서관에서 빌려서 단 2시간 만에 읽은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야. 제목은 나다운 집 찾기. 나온 집 찾기. 예, 나다운 집 찾기라는 책이고요. 어? 어, 참 우리 박동 부장님은 다 도서관에서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된 책은 아니에요. 제 문제를 해결한 책은 아닌데 언젠가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라는 응? 이 저자가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응? 좀 특이해요.
건축학도 출신의 부동산 중개사예요. 와. 예. 그런데 음. 우리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들과는 굉장히 목적이 다른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통 우리는 일반 복덕방에 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떤 동네에 관심이 있어. 그렇지. 그 네. 동네 북덕방에 가지. 그 동네 복덕방에 가죠. 그래서 그렇지. 딱 물건들을 단지를 찍어서 거기에 그치. 대해서 쫙 매물하고 또 공동주택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일반 복덕방은 그러니까 투자 가치와 주거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던가 응? 투자 가치만 추구하던가 응?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네, 투자 가치를 많이 생각을 하지. 그렇죠. 응. 양쪽 응. 다. 이 응. 중개하는 쪽이나 집을 그치. 구하러 간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응. 다 똑같은데 이 나다운 집찾기의 중개인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 특이한 스타트업이에요. 이 별집 부동산이라는 걸 하세요. 사무실이 있긴 한데 사무실에는 거의 없고 거의 왜냐하면 전국구라서. 아, 그렇구나. 네, 전국구고 여기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이 아니더라고요. 컨셉 기반의 부동산이야. 오. 정말로 그 나의 개성과 취향 그거에 따라서 전국을 놓고 집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여기는 투자 가치는 무시해요. 그러겠네. 네, 아니, 그래서 일단 그 제목이 나다운 집찾기잖아요. 그렇지. 나의 중점을 놓으면 사실 투자는 남이거든. 어, 남들이 좋아할 만한 집을 사야지 그 집이 오르지.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산다고 그 집이 오르지는 않아. 남도 좋아해야 돼. 이건 철저하게 투자 가치는 어. 배제하고 그러네. 오로지 나의,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중개하는 곳이에요. 그게 사실은 원래 집의 원래 네. 이유니까. 그래서 투자 가치를 생각하고 집을 자산으로 생각하려면 이 책은 의미가 없어요. 자산 가치가 아닌 그 주거 가치만을 딱 목적에 두고 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한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 물건을 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매매 물건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근데 요 저자가 건축학을 전공하고 요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게 일종의 스타트업이거든요. 그 이유가 재밌어요. 뭐야? 이 친구가 이제 건축을 공부를 하고 보다 보니까 나 재능이 없나 봐. 설계에 재능이 없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방향은 정해요, 이 친구가. 내가 설계에 재능은 없지만 내가 건축이 좋아. 보는 눈은 있어. 건축이 좋아. 그래서 나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뭘 해야 될까? 뭐 시공을 해야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떤 강연을 듣게 돼요. 근데 그 강연이 일본에서 건축가 3명이 같이 그 공동 창업을 한 중개사 그 중개업소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컨셉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건축가들이 지은 집을 주로 중개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가들이 지은 집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요 별집 부동산 역시 개성을 반영한 집을 막 찾다 보면 아파트가 아니고 주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고 그치? 주택 중에서도 건축가들이 한번 손을 댄 그러니까 직접 지었거나 리모델링을 한 그런 집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 재밌다. 마치 이제 영화 전공했는데, 감독으로 나가기보다는 영화 평론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영화 그냥 저걸 한다든지 뭐 약간 그런 그거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직접 그 일본의 건축가들이 만든 중개업소 연락해가지고 만납니다. 가서 얘기도 듣고 그래갖고 그래, 네 이런 컨셉으로 중개사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와서 준비를 해요.
한 2년, 3년 준비를 합니다. 음, 일반 중개사에 취업도 해가지고 음, 이 시장도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근데 중개사도 따고 근데 음. 그 공인중개사 딸 때 몰래 공부를 했대요. 네. 부모님이 건축과까지 보내왔더니 중개사 한다고? 왠지 공인중개사는 저기 뭐야 그 회사 퇴직한 50대 그래 50대 아저씨가 아저씨들이 할 이제 것 같잖아. 복덕방 차리고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몰래 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음, 의외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음, 희소한 거지. 이런 개념이 그치, 없었던 거지. 그리고 그치, 사람들의 근데 히든 위시는 다 있었던 거고. 그치.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재밌고 또 음, 여기는 이제 웹사이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죠. 음,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컨셉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 중개사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특이한 집을 발견하는 거. 물론 음, 의뢰가 들어오겠을 수도 있고 음, 우연한 게 발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그치. 거기를 직접 가보고 정말 음, 자기가 세운 그 기업 취지 거기 음, 맞는지를 평가하고 맞으면 음, 그거에 대한 그거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는 거. 음, 글 쓰는 게 음, 핵심이에요. 글 쓰고 사진 찍고. 어, 어. 예. 나 이 사이트 가보고 싶다. 예, 한번 재밌어졌다. 가보세요. 별지 부동산. 저도 그래서 어. 들어가서 한번 쭉 봤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책에서 재밌는 게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여기 가져갈 음? 만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음?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양집이 좋다 뭐 이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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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 근데 의외로 건축가들이 지은 집을 가서 보면 음, 그런 집에 대해서 이거 고정불변의 어떤 음, 꼭 음, 두앤 돈츠 음, 그거를 벗어나게 지은 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 음, 이유가 있다. 음, 고정관념, 아까 남양집이 좋다라는 것들도 실은 음,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음, 그거에 대한 예시들을 이렇게 딱 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집을 보는 눈을 갖다가 좀 더 키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음, 스타트업 측면에서도 이런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참 좋았고, 어. 물론 저의 지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집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은, 좋은 기준을 또 알려주긴 하겠네요. 그치? 애들이 크고 그리고 크고 이제 독립하고 그다음에 그치. 어떤 자산으로서의 뭔가를 하나 마련한 뒤에는 저는 음, 요분을 찾아가서 그치. 나다운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네. 나는 근데 솔직히 지금 얘기 듣다 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2도 5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약간 그런 거, 5도 2천 뭐 그런 오도 것처럼, 이천. 그러니까 4일은 서울에서 살고, 네, 3일은 이런 그 전국에 있는 어떤 집 하나를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음. 이런 그 집 자체의 어떤 그게 좋아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은 한번 살아보고 싶은 집이야.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는 내가 안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 어, 어. 그래서 나의 근거,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하는 나의 동네 커뮤니티는 그대로 서울에 그대로 마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음. 그리고 한 주말에 한 2박 3일 정도씩 금토일 정도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금토일을 갈 수도 있겠고 뭐 월화수로 오히려 갈 수도 있겠고 내 집이 되면은 음. 그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임대니까, 투자가 아니고 임대니까 맞아요.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이번에는 내가 강원도에서 한번 한 2년 지내볼 만한 집을 한번 찾아볼까? 뭐 이번에는 그냥 가까운 양평에서 한 2년 지내볼까? 이렇게 하면서 다니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 음. 근데 음. 아예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가서 그 임대 기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서 완전히 새롭게 사람들하고 그걸 해야 되고, 음. 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게 뿌리가 계속 뽑혀 다니잖아. 음. 그래서 나는 뿌리는 한쪽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다수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벗어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책입니다.
그겠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길었지만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늦잠 자는 바람에 저는 거의 2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서 그러니까.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뭐 네, 다음에 별말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날이 그냥 아주 그냥 그럼. 세게 밝았네요. 예. 오늘 네. 또 이런 즐거운 하루 날은 보내시고. 예, 집에 있지 말고 나가야겠습니다. 나가야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뵙겠습니다.